1991년 12월 6일 금요일 밤 11시 40분이 넘은 시각,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한 요거트 가게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길을 지나가다가 연기를 보고 신고한 것이죠.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원들이 건물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앞문은 잠겨 있었고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던 구조원들은 요거트 가게 내부에서 여성의 시신 4구를 발견했고 13살의 에이미, 17살의 엘리자, 17살의 제니퍼, 그리고 제니퍼의 동생인 15살 세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7살의 엘리자와 제니퍼는 친구 사이였고 요거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감 근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직접 가게 문을 닫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 동안 제니퍼의 동생 세라와 세라의 친구 에이미가 요거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모두 다 함께 제니퍼와 세라 자매의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은 밤 11시였는데요. 10시 40분까지도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한 커플이 10시 45분쯤 떠나기 전에 가게 내에 2명의 남성이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와 제니퍼가 가게를 마감하기 위해 더 이상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문을 잠근 것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날 밤 가게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전직 경찰인 디얼 크로프트가 있었는데요. 그 역시 사건 당일 요거트를 사려고 들렸을 때 2명의 남자를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디얼 크로프트가 요거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섰을 때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던 한 남자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을 양보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는 디얼 크로프트를 보더니 혹시 경찰이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그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던 남자는 디얼 크로프트에게도 줄을 양보하려고 했는데 디얼 크로프트는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거절하고 그 남자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던 남자는 요거트가 아닌 탄산음료 한 캔을 산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소녀들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묻고는 가게 뒤쪽으로 갔습니다. 디얼 크로프트가 요거트를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도 그 초록색 재킷을 입고 있던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약속이 있어서 가게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디얼은 그렇게 가게를 떠난 것이 마지막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40분을 넘긴 시각,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요거트 가게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이죠. 이렇게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사건 당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명의 수상한 남성 중 1명은 초록색 재킷을 입은 남성이며 또 다른 1명은 금발을 가진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게 내에 마감 시간까지 머물렀던 대부분의 손님들이 모두 그 2명의 남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두 남성의 인상 차기만 알 수 있었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게 내부 대부분이 불에 탔으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서 각종 물적 증거들이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구조원이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4명의 소녀들은 모두 끈으로 결박당했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2명은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용의자들은 4명의 소녀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아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3명의 소녀들의 시신은 한 곳에서 발견되었고 13살의 에이미만 비교적 떨어진 뒷문 쪽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에이미 역시 다른 소녀들과 함께 뒤통수에 총상을 당한 뒤 몸에 화상을 입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의식이 있어서 살기 위해 기어나가려다가 혼자 유일하게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계산대에 있었던 $540, 하나 약 60만 원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종합한 결과 최소 2명에서 4명의 범인이 강도 살인을 저지른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게에 불을 낸 다음 뒷문을 통해 떠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4명의 소녀들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1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고 동네에 현수막을 걸며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8일이 지났을 때 모리스 피어스라는 16살 소년이 인근 쇼핑몰을 지나가다가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총기가 요거트 가게에서 4명의 소녀를 살해할 때 썼던 총기와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고 체포된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모리스 피어스와 친구들인 로버트, 마이클, 포레스트라는 3명의 소년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수사관은 그들 모두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신문하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모리스가 소유한 총기가 범행 당시 사용된 총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 4사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그리고 이후로 수사관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했지만 더 이상의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고 90년대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8년의 시간이 흐른 1999년 8월, 이 요거트 가게 살인 사건에 새로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고 그는 사건 당시 서류들을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체포되었던 모리스 피어스를 비롯한 4명의 청년들을 다시 재소환했는데요. 20시간이 넘는 신문 끝에 로버트와 마이클 2사람이 결국 자신과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4명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2사람인 모리스와 포레스트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기각되었죠. 그리고 어떠한 물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로버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범행이 일어났던 당시 15살이었던 마이클은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해결된 줄로만 알았지만 2006년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단 로버트와 마이클 2사람이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가 부족했죠. 또한 그들이 소유한 총기가 사건 당시에 사용된 총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진범이라면 사건을 저지른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들의 진술 내용은 각종 뉴스 기사나 소문에서 들은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두루뭉술했고 특히 범행에 사용된 무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년들을 신문할 때 수사관들의 태도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요. 신문 도중 수사관 중 한 명이 마이클의 머리에 총을 겨누거나 문을 막고 앉아있는 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2006년 5월 30일 텍사스 법원은 로버트와 마이클의 자백이 강요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선고를 뒤집고 2사람의 혐의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2사람은 계속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08년에는 더욱 발전된 범죄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DNA 테스트를 해보니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몸에서 검출된 DNA가 4명의 소년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마이클과 로버트 2사람 모두 2009년에 출소하였고 다시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2010년 12월 경찰관 프랭크 윌슨과 브래들리 스미스는 일상적인 검문을 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모리스 피어스에게 차를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리스 피어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도망쳤고 그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경찰관들은 그를 뒤쫓았죠. 그러다가 모리스 피어스는 칼을 꺼내 경찰 중 한 명을 찌르게 됩니다. 다른 경찰관은 그를 제압하기 위해 총으로 맞서다가 그를 쏘았고 결국 모리스 피어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대체 왜 모리스 피어스가 갑자기 그날 도망을 쳤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그는 사망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2017년 오스틴 경찰국은 얼마 남지 않은 범인의 DNA 샘플을 FBI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했고 마침내 한 가족과 DNA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틴 경찰국이 FBI 측에 정보와 신원 제공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FBI 측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DNA 샘플들은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거쳐서 익명으로 수집된 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했죠. FBI 측이 협조를 거부하자 오스틴 경찰국은 하원 의원 마이클 맥컬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에 거의 근접하게 다가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2년 8월에는 미제 사건이 현대 기술로 다시 재조사될 수 있도록
살인 피해자 가족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이 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누가 대체 왜 이 4명의 소녀들을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알 수 없으며 30년 넘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경찰국은 여전히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진범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17살의 후지이 다이키는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2000년 5월 4일 22살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여자친구와 함께 마을의 축제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이 말라서 슈퍼에 들렀는데요. 밤 늦은 시각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고 슈퍼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퍼 주차장에는 자판기가 있어서 그 앞에 서서 무슨 음료를 마실지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 지역 갱단 리더냐면서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불량해 보이는 인상의 10대 남성 4명이 있었죠. 수상함을 감지한 다이키와 여자친구는 일단 함께 도망을 쳤는데요. 여자친구는 결국 4사람에게 잡히고 말았고, 그리고 그들은 여자친구를 슈퍼마켓의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다이키는 여자친구와 그 4사람이 있는 비상계단 쪽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4사람은 문을 닫고는 갑자기 단체로 다이키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타의 다이키는 그대로 벽에 머리를 박고 계단에서 쓰러졌고 4사람 중 1명이 여자친구를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저항하고 발버둥 쳤지만 울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쓰러진 다이키의 머리 쪽만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죠. 다이키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었음에도 그들은 30분가량 그의 얼굴과 머리 쪽만을 구타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다이키를 때리느라 여자친구를 제압하던 손이 풀리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여자친구는 몰래 빠져나온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4사람은 도망가버린 후였고 피투성이로 의식을 잃고 계단에 쓰러진 다이키만 남아있었죠. 그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이키의 어머니는 연락을 받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왔는데요. 그의 몸은 상처가 거의 없었지만 얼굴은 2배 이상 부어오르고 피투성이에 붕대로 칭칭 감겨있는 상태였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뇌가 변형되고 형태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여서 생존 가능성이 낮았죠. 그리고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다이키는 결국 사건 발생 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의 목격자였던 다이키의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4명의 몽타주 제작을 도왔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는 짧은 머리의 가해자 1명과 안경을 쓰고 있던 가해자 1명의 얼굴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해냈는데요. 나머지 2명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기 2시간 전 인근 편의점에 모여있던 4명의 가해자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확인하면서 나머지 2명의 몽타주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CCTV를 비공개하고 제작된 몽타주도 공개하지 않았죠. 화질이 너무 흐린 데다가 가해자들이 소년범일 가능성이 높아서 공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이키의 가족과 친구들은 항의했지만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금방 잡힐 줄 알았던 이 사건은 그렇게 미해결 사건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2005년 결국 다이키의 가족들은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하고 방송사에 제보했는데요. 방송사 측에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곧바로 결정적 단서가 될 만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4명의 가해자 중 한 사람과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의 제보였는데요. 제보자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1살 많은 선배의 머리를 때려서 죽였다고 이야기했다고 제보했죠. 심지어 졸업 앨범을 증거로 가져와서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지목하며 확실한 증언과 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측이 이 결정적인 증언을 토대로 경찰 측과 협조하려 했지만 경찰 측에서 수사 협조를 거부했고 제보자가 지목한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죠.
이 모든 과정이 방송되자 경찰 측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그제서야 4명의 몽타주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CTV는 공개하지 않았죠. 다이키의 어머니와 친구들은 계속해서 경찰 측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렇게 큰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경찰 측은 가해자들이 40대가 되어서 이미 모습이 많이 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7년에서야 CCTV 영상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들은 다이키에게 이 지역 갱단의 리더냐고 말을 걸면서 그를 폭행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이키를 다른 사람과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죠. 하지만 다이키는 그런 범죄 조직과는 전혀 관련 없는 평범한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이키를 폭행한 후 그의 지갑에서 한화 약 10만원 정도를 훔쳐서 달아났죠. 또한 범인들 중 한 명이 다이키를 구타하던 도중 근처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하면 앰뷸런스가 금방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것을 여자친구가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소방서는 골목 쪽 잘 보이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알만한 장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들 중 한 명은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다이키의 엄마는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가해자들을 찾기 위해 그들의 몽타주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거리와 식당 창문 등에 붙이고 다녔는데요. 지역 경찰이 그 전단지를 떼버렸습니다. 역시 소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다이키의 엄마는 경찰 홈페이지에는 몽타주를 올릴 수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이키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 경찰 간부의 아들이 사람을 폭행해서 죽였는데 반성한다는 이유로 보호감찰 처분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이키의 친구 중 한 명은 경찰이 되었고 그 역시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윗선에서 수사를 방해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이키의 사건 역시 가해자들 중 한 명이 경찰 고위 간부나 의원의 아들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이키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집안에 아들의 영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면 경찰이 된 다이키의 친구와 함께 휴지에 수배 전단지를 넣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수사 협조 및 증언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죠. 또한 현재도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CCTV와 몽타주, 목격자, 그리고 심지어 제보자까지 있는 상황이라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9살의 제니퍼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니퍼는 직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 살 것이 있어서 가게에 잠시 들렀다가 버스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날 밤의 마지막 버스였기 때문에 직장에 갈 방법이 없어졌고 제니퍼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차가 멈춰 세우더니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안경을 쓰고 체구가 비교적 작아 보이는 한 남성이 있었죠. 하지만 제니퍼는 바로 거절했고 그 차는 떠나려고 했는데요. 제니퍼는 오늘 일을 가지 못해서 직장에서 잘리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남자를 붙잡았죠. 또한 그녀가 그 남자를 보았을 때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가 자신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자신이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예상외로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는 제니퍼에게 관심을 보였고 퇴근하고 같이 아침 먹으러 가자면서 연락처를 물었죠. 제니퍼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을 했지만 그가 끈질기게 요구하자 일단 가짜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제니퍼를 직장 앞에 내려다 주면서 그녀는 늦지 않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새벽 내내 일하는 동안 그 남자와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퇴근했을 때
전날 밤에 제니퍼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던 남자가 차를 대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는 창문을 열더니 함께 아침을 먹자면서 이번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니퍼는 8시간 전 그 남자의 차를 탔었을 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그저 자신과 데이트하고 싶은 끈질긴 구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무슨 짓을 할 거였다면 전날 밤에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차를 2블록쯤 운전했을 때 그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가 준 번호가 가짜 번호였다면서 욕을 하고 그녀의 머리를 잡고 대시보드에 박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고 총으로 위협을 하며 제니퍼의 2 손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한순간에 납치범으로 돌변한 그는 계속해서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고 제니퍼는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러더니 그는 한 사막으로 점점 더 깊이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차를 멈춰 세운 그는 제니퍼를 다시 폭행하고 그녀의 목을 물어뜯었고 칼로 그녀의 반바지와 속옷을 잘라내고 성폭행했습니다. 제니퍼는 최대한 저항하려고 노력했지만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러고는 그가 제니퍼의 목을 졸라서 순간적으로 그녀는 기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 납치범은 제니퍼에게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녀는 2 손이 묶이고 반나체인 상태로 차문을 열고 도망쳤는데요. 그는 쫓아와서 제니퍼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그녀의 머리채를 질질 잡고 끌어서 다시 차로 끌고 왔습니다. 제니퍼는 그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괴로워서 납치범에게 차라리 자신을 그냥 지금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렁크 문을 열고 제니퍼를 넣은 후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하기 시작했죠. 공황 상태에 빠진 제니퍼는 어두운 트렁크 속에서 갇혀서 그저 울며 기도하다가 우연하게도 손목에 묶인 끈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더듬어가며 트렁크 내부에 있는 문을 여는 장치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연히 딸깍 소리가 나는 어떤 장치를 눌렀다가 트렁크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드를 슬며시 더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 서더니 운전석에서 그 납치범이 욕을 하며 나오는 것이 느껴져서 재빠르게 트렁크 문을 다시 닫았죠. 그러더니 그는 트렁크가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을 하려는 건지 문을 꾹 누르고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그 순간 제니퍼는 마침 차가 멈춰있는 이때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치 버튼을 누르고 트렁크 문을 열고 나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마침 반대편에서 한 노년의 부부가 타고 있는 차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제니퍼는 그 차 쪽으로 달려가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부부는 제니퍼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속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납치범이 칼을 들고 뒤쫓아오고 있었죠. 이번에는 도로 저 멀리에서 트럭이 오고 있었는데요. 제니퍼는 이번만큼은 저 차를 꼭 세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일부러 트럭이 오고 있는 차선 앞쪽으로 달려서 다행스럽게도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2명의 남성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왔죠. 제니퍼가 뒤를 돌아보며 저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납치범은 이미 자신의 차를 타고 멀리 운전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의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제니퍼를 도와주면서 그녀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니퍼에게는 지옥 같은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납치범이 자신의 이름, 사는 곳, 직장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니퍼는 수사관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지만 목격자도 유의미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제니퍼가 납치된 장소로 갔을 때는 이미 다른 차들로 인해 타이어 자국이 없어져 버린 후였죠. 남아있는 증거는 제니퍼의 목에 물린 자국과 손목에 남아있는 끈이 묶였던 흔적, 그리고 제니퍼의 기억뿐이었습니다. 또한 제니퍼가 구출되었을 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녀의 엄마에게도 연락이 갔는데요. 당시에 제니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엄마가 자신의 딸이 이야기를 꾸며내서 관심받기 좋아한다고 증언을 하면서 수사관은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언제든지 그 납치범이 자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고 4년 가까이 병원에 자주 입원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사건 이후 5년의 세월이 흐른 1997년 어느 날 한 경찰관이 제니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낯익은 사람이 있냐고 말했죠. 제니퍼는 10장의 사진 중 한 사진을 보자마자 5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남자의 얼굴을 발견했고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곧바로 그 남자의 정체를 알려주었죠. 그의 이름은 앤드류 울디 알레스이며 무려 8명의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범이고 그에게서 생존한 사람은 단 한 명, 제니퍼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울디 알레스는 1964년생으로 일리노이주에서 3명, 캘리포니아주에서 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랑받으며 가정환경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요. 다만 특이점은 그는 친한 친구가 없었고 항상 혼자 지냈습니다. 또한 그는 1977년 13살일 때 야구 방망이로 가족들이 키우는 개를 때려 죽이고는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했죠. 그렇게 군인으로 복무하는 도중인 1986년 1월 18일 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새들백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던 23살 로빈 브래들리를 살해한 것이죠. 로빈은 대학교 내에서 안내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날 밤 일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다가 칼을 들고 숨어있던 앤드류에 의해 살해되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죠. 조사 결과 그녀는 등, 목, 가슴, 손 등에 41번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었고 사건 현장에는 어떠한 단서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빈의 시신 옆에 그녀의 지갑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서 강도를 목적으로 한 살인도 아니었죠. 로빈의 부모님은 사립탐정까지 고용해가며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른 1988년 7월 그는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줄리 맥기를 살해했고 9월에는 샌디에고에서 메리라는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두 여성 다 앤드류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떠났다가 그날 그에게 살해당했죠. 89년에는 태미 어윈이라는 여성 역시 살해했으며 92년에는 19살의 제니퍼를 납치하고 그녀 역시 살해하려 했지만 제니퍼는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탈출 후 앤드류는 혹시나 경찰에 붙잡힐까봐 3년 동안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지냈죠. 그는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시카고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간 후 한 쇼핑몰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겉보기에는 성실한 사람처럼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에는 32살의 매춘부 데니스를 차에 태우고 사막으로 데려간 다음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96년 4월에는 25살의 매춘부 로라를 살해한 후 일리노이주 울프레이크의 시신을 유기했죠. 그리고 7월에는 21살의 카산드라를, 8월에는 22살의 린 역시 살해하고 울프레이크의 시신을 유기하면서 이렇게 총 8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앤드류 울디 알레스는 96년 12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편 울프레이크에서 3번이나 지역의 매춘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3명 모두 수십 번의 자상을 입은 것과 같은 종류의 총으로 살해된 것임이 드러나면서 수사관들은 연쇄살인범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97년 4월 경찰 측에 제보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모텔에서 만난 앤드류 울디알레스라는 고객이 매춘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해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였죠. 그는 매춘부에게 손목을 덕트 테이프로 묶은 후 픽업 트럭 뒤에 태워서 울프레이크로 가고 싶은 로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울프레이크에서 벌써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수사관 역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가 몇 개월 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가 소지하고 있던 총이 그동안 일리노이주에서 일어난 3건의 매춘부 살인사건에 사용된 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앤드류 울디알레스는 그동안 자신이 벌인 8건의 살인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8명의 여성을 어떻게 고문하고 죽였는지 정확하게 진술했죠. 자신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머리색부터 그날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모두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고
심지어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도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1986년 첫 살인을 할 때 군대에서 화나는 일이 생겨서 화풀이를 하기 위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로빈 브래들리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인을 하면서 더욱 계획적이고 체계화되었다고 말했죠. 그는 마스크, 테이프, 삽, 번호판, 총 등을 넣어둔 일명 살인키트를 만들어서 자신이 잘 아는 장소에 몰래 숨겨두고 살인할 때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잡힐 때를 대비해서 도망치는 방법까지 연구해 두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그는 체포된 것입니다. 제니퍼는 사건을 겪은 후 5년 만에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살인마와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죠. 특히 제니퍼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앤드류의 여동생을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여동생에게 정말로 가족이 살인범인지 몰랐냐고 소리치면서 화를 냈을 때 그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들은 정말로 몰랐으며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며 제니퍼를 안아주었던 일도 겪었었죠. 앤드류 울디알레스는 자신에게 정신 이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004년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일리노이주에서 사형이 폐지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죠.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5건의 살인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에 최종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판까지 최종 사형 선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2018년 11월 2일 54세의 나이로 교도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니퍼는 그가 체포된 이후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람과 재판에서 대면하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드디어 삶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사건 이후로 삶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의 행복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녀는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정의했으며 자신이 겪은 일을 딸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제니퍼는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생존한 경험을 방송과 책 등으로 대중에게도 공유했으며 현재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6일) 인구 7,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루고프에 사는 14살의 엘리자베스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소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갔고 그 모습이 사람들이 목격한 마지막 모습이 되었죠. 한편 엘리자베스의 엄마 메들리는 평소처럼 일하다가 오후 4시 30분쯤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차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엘리자베스의 남동생 도니에게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나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죠. 평소에 아이들에게 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에 돌아와서 숙제부터 하라고 일러두었고 딸이 항상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들리는 곧장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딸을 찾기 시작했죠. 엘리자베스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날 오후 학교 버스에서 내린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딸의 방에는 사라진 물건도 없었고 그날 오후에 이모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출도 아닌 것 같았죠. 메들리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그날 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한 소녀가 작은 마을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그녀를 찾았죠. 심지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며칠 넘게 수색하고 메들리는 제발 딸이 무사하길 바라며 뉴스 인터뷰도 했지만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죠.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넘은 어느 날 엄마 메들리는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를 한 통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문자는 엘리자베스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땅속의 벙커에 잡혀 있다고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서 납치범이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있었죠. 그는 자신이 수사관이라고 말하면서 티셔츠에 붙어있는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마약이 발견돼서 지금 12살짜리 남동생이 이미 구금되어 있다고 말하며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으니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남동생이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도와주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는 갑자기 목에 작은 상자가 달린 무언가를 묶은 다음 그것이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길에는 그녀와 그 남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디로 가는 건지 동생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그 남자는 근처에 있다고 대답하고 계속 끌고 갔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너를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웠지만 그가 폭탄이라고 밝힌 무언가를 목에 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스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서 숲속을 한참을 더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멈춰 서더니 나뭇잎들을 치우고 숲속 바닥에 있는 문을 드러냈죠. 그리고 그는 지하 벙커 문을 열고 엘리자베스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납치범 역시 그 벙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은 그녀가 실종된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납치범과 엘리자베스가 지하 벙커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주변을 수색하면서 바로 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요. 납치범은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은 후 총을 머리에 대고 만약 소리를 내면 쏠 거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죠. 심지어 납치범은 배터리로 작동되는 TV를 틀어서 그녀의 엄마가 딸을 간절하게 찾는 인터뷰를 엘리자베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흙으로 덮여진 지하 벙커는 납치범이 직접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부실한 침대와 양동이로 만든 간이 화장실이 있었고 폭탄 제조 장비도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납치범이 만든 부실한 침대에 묶여서 매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납치된 지 3일째 되던 날 밤, 납치범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총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납치범이 최대한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총을 잡고 방아쇠를 당겼죠. 하지만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납치범의 이름이 빈슨 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필로는 그녀에게 벙커 주변에 여러 개의 폭탄을 설치해뒀다고 설명하며 엘리자베스를 벙커에 내버려 두고 경찰을 유인한 다음 벙커 전체를 폭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납치범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수사관과 가족들이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실종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 탈출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 납치범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범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척했죠. 이 전략이 통하기 시작한 건지 납치범은 엘리자베스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사슬을 풀어주고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줬습니다. 납치범은 엘리자베스를 믿게 되자 밤에 그녀를 데리고 지하벙커 밖으로 나와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벙커 주변에 몰래 설치해둔 부비 트랩을 보여주었고 엘리자베스는 그때 주변 지형을 외워두었죠. 또한 그는 신호가 있는 곳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고 엘리자베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몰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서 누군가 발견해주길 바라며 나뭇가지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납치범은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을 주고 게임을 하도록 허락도 해주었는데요. 지하 벙커에서는 무선 신호가 닿지 않아서 간단한 게임만 할 수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납치범이 보는 앞에서는 게임을 하는 척하며 문자를 보낼 궁리를 했죠. 그리고 밤에 납치범이 잘 때 몰래 핸드폰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납치범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깰 것 같으면 작성한 모든 메시지를 다 지웠죠. 그렇게 간신히 모든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 전송하려고 했지만 매번 신호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납치범 몰래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가 만약에 깨어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기라도 한다면 즉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다리를 타고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자를 전송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납치된 지 열흘째인 9월 15일, 납치범 필로와 엘리자베스는 다시 헬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 근처를 수색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당황했고 TV를 켰는데요. TV 뉴스에서는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납치범은 내가 한 짓이냐고 소리쳤죠. 그때 엘리자베스는 납치범에게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며 절대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문자 전송에 성공한 후 보낸 메시지함에서 문자를 지웠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그녀가 문자를 보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납치범은 오히려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에게 그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얼른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도망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떠나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사다리를 타고 벙커 밖을 빠져나오면서 엘리자베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납치 10일 만에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납치범이 아직 떠나지 않고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봐 당장 떠나지 않았죠. 아침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린 후 확실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며 걸었죠. 그때 멀리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소리쳤고 엘리자베스는 수색하던 구조팀에게 발견되어 그렇게 납치 열흘 만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매들린이 받은 문자 메시지의 번호를 추적해서 그 핸드폰의 주인이 빈슨 필로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가 납치범이라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되었죠. 그리고 수사관은 문자가 전송된 곳을 위치 추적해서 다시 수색을 시작했고 구조팀이 엘리자베스를 구조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자베스가 구조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 수사관은 한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요. 한 남자가 자신의 차를 훔치려고 시도하다가 도망쳤다는 제보 전화였고 수사관은 그 근방을 수색한 끝에 테이저건과 칼 등을 소지한 채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납치범 빈슨 필로를 체포했습니다. 빈슨 필로의 집에서는 총, 폭탄 제조 장비, 음란물 등이 발견되었고 집 주변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개의 벙커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가 갇혀있던 지하 벙커는 그녀의 집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숲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는 최소 몇 달 이상 그녀를 그곳에 가둬둘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빈슨 필로는 전 여자친구의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해서 체포 대상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를 납치했을 당시 1년째 경찰로부터 도주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경찰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녀를 납치하여 벙커 주변에 폭탄을 설치해두고 경찰을 유인하는 미끼로 쓰려고 엘리자베스를 납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빈슨 필로는 납치, 성폭행, 폭발물 소지, 경찰관 사칭 등의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당국 측은 그의 범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2007년 재판 끝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42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3일 빈슨 필로는 51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죠. 엘리자베스가 탈출에 성공한 후 그녀가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노력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존 이야기는 미디어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으며 2018년에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인내심을 갖고 치유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으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